네, 일본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아베 전 총리가 피습으로 사망하며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불린 일본 경제정책 변화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영향은 어떨지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아베노믹스란 말을 오랜만에 다시 좀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간 일본 전체 경제에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주시고요. 명과 암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최근 8년 동안 일본 경제를 지탱해왔던 일본 경제 정책 운용의 철학,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아베노믹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아베노믹스를 하나의 경제학의 신이론 정도로 보고 있기도 할 정도로 상당히 새롭고 또 상당히 오랜 기간 장시간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아베노믹스는 이른바 돈을 풀어서 금리를 떨어뜨려서 기업을 살리고 또 기업이 살면 그 돈이 민간으로 떨어져서 민간의 소비를 증대시킨다라는 이런 구도 속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크게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이 아베노믹스를 설명할 때 세 개의 화살 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부러뜨릴 수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강력한 힘이다. 그러면서 일본 사무라이의 이 세 개의 화살 정신을 설파를 했는데요. 그 세 개의 화살 중에 첫 번째가 대담한 통화 정책입니다. 이것은 금리를 마이너스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지금도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일정 금리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무제한으로 사줍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마구마구 푸는 게 첫 번째 화살이고요. 두 번째 화살은 재정 정책입니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하자. 그래서 세금으로 걷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풀어서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그 돈으로 경기 부양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시적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일본 경제의 생산성 낮은 부분을 매스를 가한다. 이런데 일본이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렵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일본의 지금 소비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가 계속 감소하거든요. 소비가 감소하는 첫 번째 요인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구 경제학적 측면이 있고요. 거기다가 일본 경제의 노후화가 되면서 이 나이 많은 세대들은 소비를 하거나 배팅을 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돈을 죽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지키겠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니까 소비하지 않고 저축이 너무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저축으로 들어오는 돈을 없애려고 좀 소비하라. 그래서 금리를 안 주겠다. 오히려 금리를 마이너스로 예금을 하면 뭐 이것은 도매 시장에서의 얘기입니다만은 오히려 페널티를 매기는 게 마이너스 금리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으로 해와서 이것이 일본 경제 회복에 여러 가지 공과 과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이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 엔화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덕으로 수출 경쟁력이 살아났고 일본의 수출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주가,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오르고 일본 기업들의 재무지표도 굉장히 건실화되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가는 거덜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250%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50%인데 우리나라보다 국가 부채, 국가 국간이 텅텅 비었고요. 그래서 일본의 국가 신용도는 우리나라보다도 신용도가 더 떨어져 있습니다. 더 참담하고 더 심각한 것은 일본 국민들인데요. 일본 국민들은 금리가 떨어지니까 조금 있는 돈을 은행에 넣어서 그 돈을 이자로 불리겠다고 하는데 이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일본 엔화 환율이 오릅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부터 들어오는 물건, 석유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물건값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본 물가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십 년 전, 수년 전 그대로 상태입니다. 소비는 줄고 물가는 떨어지고 하는 이런 디플레 현상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과 과가 엄존하는
아베노믹스다, 이 경제학계의 평가입니다. 네,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그 아베노믹스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엔저 정책은 현재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엔화 가치가 좀 낮은데 이제 아베 피격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변화 가능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오르면 이게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예, 아베노믹스가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베라는 사람은 총리에서 물러났지만은 일본 정계에서 아베파가 지금 이 순간도 최다 다수파로서 사실상 일본 정치와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고요. 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가 바로 9년 전에 아베 총리가 임명한 우리나라 같은 한국은행에 해당하는 일본 중앙은행 총리인데 그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 마이너스 금리 또 통화 살포 정책, 이른바 헬리콥터 엔화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돈을 뿌렸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 주말에 아베 신조 총리가 갑자기 피습을 받아서 사망한 직후에 도쿄 증권 금융 외환 시장에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일본 엔화 가치가 급격히 올라버린 겁니다. 그동안에 아베노믹스를 하면 이것은 돈을 풀어서 일본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베가 이제 사망을 했다. 이것은 결국은 아베파가 해체될 거고, 그렇다면 아베노믹스는 앞으로 힘을 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본 엔화 가치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면 일본 기업들의 수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요. 그러나 현 단계에서 아베노믹스가 완전히 철회되고 이른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그동안에 주창해왔던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 기시다 총리표 정책을 과감하게 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신이 있지 못합니다. 당분간은 아베 총리의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지난번 총선에서 또 지난번 자민당 선거에서 본인은 아베노믹스를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새로운 자본주의를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본 정책이 아베노믹스에서 기시노믹스, 그러니까 새로운 자본주의로 대전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전망이긴 하지만 그런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사실상 그동안 일본이 엔저 정책을 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조금 더 악영향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만약 혹시나 바뀌게 되면 엔저 정책이 끝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엔저 정책은 우리나라의 수출, 환율, 증권시장 이런 정책에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어왔거든요. 가장 일본의 엔저, 아베노믹스가 한국 경제에 큰 폐해를 미친 대목은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크게 저상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일본 수출 상당히 위축이 많이 됐죠. 일본 수출만 안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 기업과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때 동남아시아라든지 남아메리카 이런 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돌파구를 중국이나 미국, 동남아, 유럽에서 이제 뚫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만약에 일본이 기시다 후미오가 아베노믹스를 철회하고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으로 간다면 엔화가 그동안에 최근에 너무 많이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꾸로 엔화가 절상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에는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환율입니다. 이 환율에서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우리 환율이 올라가고 우리 돈 가치가 떨어져 왔는데요. 미국 그 달러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요인이 유럽 통화와 일본 엔화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미국 달러화가 좀 약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돈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갔을 때는 이건 수출에는 마이너스 요인이고 물가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런 변화도 있다. 전국적으로 일본이 노리는 것은 새로운 자본주의, 기시다 후미오의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이라고 그래서 그동안 기업들이 저 하락의 혜택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돈을 좀 풀어서 민간에게 줘라.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그 주는 방법은 인건비를 올려라, 급여를 올려라. 그래서 정부에서 앞장서서 일본 기업의 급여를 올리기를 주창하고 있고, 급여를 올리면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다. 이게 기시다 후미오의 기시노믹스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은 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민간으로 흘러가게 되면 민간 기업의 소비가 살아날 수 있어서 일본이 중장기적으로는 잃어버린 30년에서 회복할 수도 있다. 이런 엇갈린 지금 장단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아주 미묘한 순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국내 좀 경제 상황을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짚어볼 텐데 최근에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값이 매매가와 거의 비슷해지거나 혹은 전세값이 더 올라가는 이른바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 이 깡통 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집값이 뭐 좋게 보면 안정화, 또 조금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을 하다 보니까 급격한 하락이 가져오는 또 하나의 구조적 모순 현상인데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요. 네. 전세를 들고 있는 사람은 전세가 끝나면 그 돈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깡통 전세 때문에 전세금을 못 찾는 이런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전세 가격은 보통 전세 계약은 뭐 2년 전 또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4년 전에 했단 말이죠. 그때 비교적 높은 가격에 전세를 해놨는데 최근에 와서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보다 집값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흔히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깡통, 통이 텅텅 비었다. 겉에서 보면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알맹이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집에 전세를 1억 원에 들어갔는데 집이 적어도 2억, 3억은 돼야 나중에 혹시 임대인이 파산을 하더라도 그 집에서 그것을 경매에 붙여서라도 그 중에서 자기가 전세로 낸 원가 1억 원 정도를 챙길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역전이 돼서 깡통 전세가 나오니까 본인은 1억 원이란 전세금을 냈는데 지금 집값이 8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이 파산을 하거나 파산을 하지 않더라도 그 주인이 이제 새로 전세를 구할 때 1억을 못 받게 되면 집값이 8천만 원으로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전액 내주지 못하는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 됐을 경우에는 그 폐해가 엉뚱하게도 세입자들에게 생기게 되고 세입자들은 그 전세금이 없으면 바로 길거리로 나앉거든요. 근데 이런 깡통 전세로 해서 전세금을 떼이는 그 숫자가 절대 숫자로는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비율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자, 지금 그래픽에 그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깡통 전세 사고가 난 금액이 전체적으로 3,400억 원 정도 되죠. 네네. 자, 그 중에서 주거 형태로 보면 가장 많은 게 다세대 주택이에요. 다세대 주택이라는 게 길거리에 있는 연립주택 이런 걸 얘기하는데 아파트보다도 좀 저렴합니다. 이런 쪽에서 가격 낙폭이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층이 더 타격을 받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부동산 하락기에 깡통 전세에 대한 좀 정부 차원에서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각 개인들도 이런 깡통 전세가 예견이 되는 지역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임대차 보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확실히 해 놓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개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도 확실히 좀 필요가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지난 5월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는데 카드 사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를 두고 좀 이제 다시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의 소비 지출이 얼마 늘어나느냐는 것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카드인데요. 요즘은 대부분 카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카드는 집계가 되고 해서 바로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5월 달에 지금 카드 사용 증가액이 20%나 늘어났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위축됐던 소비가 이제 완연하게 회복되고 있다를 보여주는 매우 바람직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게 모든 경제 지표가 그러하듯이 갑자기 늘어나면 사고가 생깁니다. 생산 물량은 한계가 있고 또 특히 개인 서비스, 음식점 같은 거는 한계가 있는데 너도 나도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이것을 보복 소비한다고 갑자기 쓰게 되면 그 현장에서는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 중에도 지금 지나치게 소비를 억눌렀다가 갑자기 터져 나오는 소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소비를 좀 더 체계적으로 떨어질 때 서서히 떨어지게 만들고 올라갈 때 서서히 올라가게 만드는 이런 소비의 안정화 전략,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소비의 안정화, 급격한 소비 증가, 급격한 소비 감소를 막는 이런 공급 차원과 수요 차원에서의 입체적인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카드 사용 후 업종별로 봐도 뭐 운수업이나 숙박업, 음식점업, 또 여가 관련 서비스업 관련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반기에 어떤 내수 시장이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조금 가져봐도 될까요? 예, 지금 내수는 빠른 속도로 확대,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에서는 너무 빠른 속도로 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기 과열의 조짐까지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정책과 지금 이 서로가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내수 회복이 계속 이어질지 이것은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3개월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에는 0.5%의 빅스텝까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법인카드야 계속 늘어날 수 있겠지만 개인의 카드 지출이 급격히 또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하나의 소비 지출을 억제하는 어떤 암초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소비를 좀 줄여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코로나 때 억제됐던 소비의 보복 소비와 또 새로 시작되는 한국은행의 빅스텝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쪽에서는 수요를 줄이고 한쪽에서는 수요를 늘리는 이런 정책들이 서로 상쇄 효과가 나타나면서 소비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